네, 이번 시간은 외부 강의 시간인데요. 이신숙 리더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참 모시기 힘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USEDI라는 그 장학재단의 대표님이시고 유학원을 약 한 23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요. 또 충북대학교의 교수님으로도 또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신데 제가 소개를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시고 정말 훌륭하시고 탁월하시고 저희 지원단은 또 초대해서 리크루팅 세미나도 해보고 제가 그 강의도 몇 번 듣고 했는데 정말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인문학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어렵지만 되게 어렵게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오시는 데는 저렇게 작가님이 함께 오십니다. 지금 촬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듣는 자세도 되게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따로 저희 원장님 또 강의 듣겠다고 저희 FP가 아니신데도 오셨어요. 네. 근데 잠깐 앉아 계신데 잠깐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드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시간 강의를 듣고자 우리 다 모였는데요. 힘들게 모신 우리 김민수 원장님을 무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맡은 김민수고요. 오늘 강의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강의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제가 천안 교보생명의 연수원이죠. 개성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2월 달에 가면서 개성원이라는 이름 듣고 개성원이 무슨 뜻일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11개자에 본성성자더라고요. 본성을 연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유학원을 23년 동안 교육업계에 있는 사람이라 도대체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한 사람인데요. 제가 궁금한 사람이에요.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은 우리나라 한자로는 가르칠 교자에 키울 육자인데 가르쳐서 키운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란 어떠한 정확한 정의는 영어로는 education인데요. education의 원뜻은 라틴어로 얘기하면 이는 exit에 끌어내다는 뜻이고 duce라고 하는 뒤에 전미사가 붙은 건데 그것도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education을 붙이면 밖으로 끌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개성원이 그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보생명의 개성원이 밖으로 본성을 끌어내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오늘 50분 동안 강의하는 동안에 다른 거는 다 잊으셔도 되는데 교육은 무슨 뜻이냐? 죽은 지식을 머리에 넣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입식 교육은 절대 아니에요. 교육의 정의가 잘못됐습니다. 한 사람의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그것이 교육이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지금 전부 거의 대부분 학부모실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가 잠재력을 내가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대화를 하고 있는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신효 회장님이 대단하신 건 1958년도에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이름 자체가 교보생명의 준말에 원래 말이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죠. 1958년도에 우리 GDP가 개인당 GDP가 90불입니다. 한 12만 원 됐어요. 12만 원의 보험을 들 수 있다. 그것도 교육을 위해서. 6.25 이후에 5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산기슭이 하나도 없었을 폐허 상태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강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자리가. 이런 폐허가 된 나라에 보험을 그것도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 먹을 것도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보험을 해야 되겠다. 가능할까요? 지금도 굉장히 어렵다, 경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개인당 GDP가 34,000불이 넘어가는 나라인데요. 수천 배, 수만 배가 뛰었죠. 90불짜리 나라에서. 근데 그때도 교육을 생각하신 거예요. 신용호 회장님은. 그분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대단한 집안입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이시면서 대단한 사업을 일가를 이루신 우리나라의 몇 없는, 정말 제가 늘 이거를 5가지를 외울 때마다 가슴이 좀 뛰는데, 초등학생한테도 존댓말을 쓰고 책을 한 곳에 오랫동안 읽어도 눈총 주지 말고 책장을 이리저리 뒤져봐도 그냥 두고 책을 베껴도 그대로 둬라. 심지어 훔쳐도 좋은 말로 타일러라. 이 건물 지하에 있는 교보문고의 5가지 수칙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정신적 수비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 산에 가고 공원에 가고 맑은 공기를 마시러 가죠. 제 개인적으로 저는 교보문고에 오면 정신적 안락을 느껴요. 편안함을 느낍니다. 사회에 이만한 정화시설을 넣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삼성, LG, 현대, SK 훌륭한 대기업들이 많은데 이 국민들한테 이러한 정신적 수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앞에 내용은 요 정도로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교육에 대한 본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의 본질은 선행학습해서 수능 영어 시험 몇 점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거는 대치동 가면 많이 하죠. 그건 기술자들이 하는 거죠. 교육은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육에 대한 본질을 좀 오늘부터 제가 만든 자료니까 한번 보시죠.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US 이데아의 장학재단, 미국에 있는 대학을 장학생 선발해서 보내는 한국 대표고요. 유학원에서 23년 동안 일을 하고 있고요. 각종 일을 충북대학교 강단에서 지금 해외 인턴십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그림이실 텐데 이탈리아 가서 바티칸 시티에 가면 바티칸 박물관에 교황의 서명의 방에 있는 벽화입니다. 아테네 학당이죠. 3대 화가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54명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뭐 본 적은 많으시지만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지는 않으셨을 텐데 가운데 중앙에 있는 2명이 아주 중요한 분들이죠. 한 분이 그 유명한 플라톤, 그리고 다른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2500년 전에 그리스인들을 데리고 왔냐, 그리스 철학자를 데리고 왔냐. 우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우린 유교주의죠. 우리는 공자의 자식들로 다 알고 계시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자식이라고 봐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현대 기술로 쓰고 있는 이 모든 첨단 기술과 의료 시스템,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것은 이들이 만든 구상에서 나왔어요. 2500년 전에 이들이 만든 겁니다. 아쉽게도 공자 선생님이 만드신 방법은 현재 존재하진 않아요. 우리의 어떤 관습이나 문화에는 남아있지만 기술이나 의학이나 교육이나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은 이들이 만든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뭘까요? 지식의 원 생산자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거는 수천 번을 제가 그리스 철학이나 신화나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를 공부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저만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들이 만든 지식을 현대사회는 다 이들 걸 쓰는 거예요. 여기서 분파된 여러 가지 학문들을 지금 현대 기술로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든 기술은, 만든 지식은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지식에 유통구조가 있습니다. 지식에도 유통구조가 있다니까 말씀이 좀 이상하시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도 누군가 생산을 해서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제가 들고 있겠죠. 구매를 해서 모든 물건에는 구조가 있죠. 유통구조가. 지식에도 있어요. 이들이 만든 지식이 어떻게 들어왔나? 지식의 유입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오늘날의 교육하고도 근간이 마저 들어가요. 1700년도에 너무 잘 아시지만 1700년도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견됩니다. 증기의 힘을 발견한 건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산업혁명이 발생되죠. 영국에서는 엄청난 과학 변혁이 왔어요.
그래서 철도에도 어떤 방적기에도 그 다음에 배에도 넣었죠. 증기선이 만들어졌죠. 그 힘을 한 70년, 80년 축적시킨 다음에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아편전쟁을 두 번 일으켜요. 동아시아에서 1840년, 1860년 두 번의 아편전쟁은 그냥 우리한테는 익숙한 그냥 이름 들어본 전쟁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데 가장 큰 전쟁의 어떤 근간이냐, 어떤 게 근간이냐면 이 아편전쟁을 통해서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됩니다. 아편전쟁을 통해서 중국은 어떻게 됐냐? 거의 5개 열강이 들어와서 찢어먹어요. 독일도,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프랑스도, 영국도 들어와요. 우리가 그 이케아는 칭다오 맥주 있죠? 독일 점령지였어요. 그리고 독일의 점령지니까 독일 맥주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게 잔재가 좀 남아있는 건데, 그럼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중국이 청나라가 영국한테 완전히 박살이 날 때 무릎 꿇고 조용히 바라보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이요. 일본은 청나라 가장 동아시아의 최고 열강이 완전히 박살나는 걸 보면서 이들은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1873년도에 107명의 내각제 핵심 관료 그리고 엘리트 50명 데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다 돌려요. 2년 동안 유학시킨 겁니다. 엄청난 내각제 핵심 관료들을 그리고 엘리트들도 거기에 우리가 이름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쿠라 사절단을 통해서 일본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미국도 좋고 영국도 좋고 프랑스도 좋은데 독일을 완전 베끼자. 그러니까 지금 요즘 얘기하면 독일을 컨트롤 CV 한 거예요. 복북한 겁니다. 복사해서 일본에 갖다 넣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인류사 최대의 경제 성장률을 겪어요. 그 복사한 덕분에. 근데 조선은 뭐 했을까요? 그때 쇄국했죠. 흥선대원군께서 쇄국 정책을 했죠. 동아시아의 흐름을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1770년대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견됐는데 한 140년 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집니다. 1910년 8월 27일, 8월 29일 경술 국치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추지 못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비슷해요. 지금 AI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뒤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드릴 건데 일본은 그렇게 해서 조선을 식민지를 해요. 그리고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을 갖다 놉니다. 우리 교육을. 지금 우리 교육은 일본이 독일에서 가져다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갖다 이식한 거예요. 지금 주입식 교육이 되는 이유도 일본이 독일에서 배운 걸 그대로 갖다 놓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서양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들의 언어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죠? 언어가 완전히 없으니까요. 우리는 성리학의 나라고 유교의 나라니까 언어가 없지 않겠습니까? 은행이란 시스템도 없고 대학이란 시스템도 없고 그런 게 없을 때 일본이 급조해서 미국의 웹서 사전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만듭니다. 그 만든 분이 누구냐?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만원권의 국권 만원권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신적 지주예요. 근대 사회. 근데 이분이 뭐 했냐? 우리가 쓰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단어를 조합해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는 말이 mathematics인데 수를 다루는 학문이겠지? 아닙니다. 원래 뜻은 알아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이건 좀 넘어가는데 단어 조합이 원래 갖고 있는 뜻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과학 용어나 여러 가지 지리 용어나 일본이 만든 조합한 언어를 쓰고 있는데 안산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언어들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안산함은 편안한 한자에 매산자예요. 편안한 산에서 나온 돌입니다. 그런 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가서 배우는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버셔서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서 좋은 공부 많이 하겠지. 실제는 이런 상황으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안산함이라는 거는 학명을 보면 영어로 안데사이트입니다. 안데사이트는 그냥 듣자마자 아시겠죠? 안데스 산맥에 있는 돌이에요. 근데 왜 안산함이야 부르냐? 안자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한자 문자권이기 때문에 전체 의미를 다 못 가져오고 앞 글자만 거의 따져 가져오는 게 이런 식 과학용어가 거의 70% 80%예요. 그리고 거기에 일본이 당시에 독일 교육을 가져올 때 바이마르 공화국이 재건할 때 쓰던 주입식 교육을 가져왔어요. 그럼 교실에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일단 외워. 그러니까 뜻을 묻지 말고 의미는 필요 없어. 일단 외워서 점수 맞을 각오하고 주입식으로 그냥 토론 없이 수업이 진행되겠죠. 우리 애들 중에서 교실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흥미로운 친구 있어요? 하고 손 들어봐요. 그러면 정말 한 명도 안 들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는 그게 응당 당연하고 고통을 이겨내야지 좋은 날이 온다 이런 말로 대부분 아이들을 잘 설득하는데 교실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리키는 거는 과학용어는 그냥 학명 쓰는 게 좋습니다. 원래 뜻 영어를 그냥 갖다 쓰는 게 좋아요. 지금은 영어 굉장히 영어를 프렌들리한 국가가 됐기 때문에 학명을 한자로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외래어는. 그리고 주입식하면 안 돼요. 일본이 갖다 놓고도 일본도 2000년대부터 버렸어요. 주입식은. 토론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학명을 그대로 배우고 토론식으로 바꿔야 된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데 저는 이제 유학원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도대체 유학이라는 건 왜 가고 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교육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우린 유학이 뭘까? 가만히 이제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봤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참 많은 좌우 대립이 많죠. 친일파다, 독립운동가다. 근데 실제 이승만 입장에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한 다음에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조선의 성리학자 데려다가 병원장 시킬까요? 은행장, 학교 대학 총장 시킬까요? 검찰총장 시킬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없죠. 조선에 있었던 그 공부로는, 학습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내각이 형성이 안 되죠. 다 유학파예요. 우리는 지식을 다 수입한 국가예요. 자생적으로 이 나라에서 지식이 난 적이 없다. 이거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많은 그 역사학자들, 아주 많은 그 교수진들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식은 다 수입해요. 근데 직수입이 아니었다. 일본에 거쳐서 들어와서 또 잘못 들어왔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좀 비극인데 오늘날 공부 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어쩔 수 없이 친일잔재를 청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내각제를 꾸릴 때 유학파인데 전부 다 검찰총장이나 대학 대학 총장이나 누굴 쓸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에 일본파들이 많았던 일본 도쿄 제국대학, 교토 제국대학 이런 제국대학 출신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국가를 형성할 때 우리가 유학파가 이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은 외국 가서 공부하지 않고서는 좋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제가 유학 관련된 일을 해서 그렇지 않고요. 실체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근대사만 봤어요. 근대사 이렇게 교육을 이런 현상에서 지금 계속 대한민국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말 잘 가르칠까요? 그게 이제 교육에 대한 불만이 많으실 수 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서울대가 1년에 2023년도 교육부 자료입니다. 2023년도 서울대 한 명한테 5,804만 원 줘요. 올해 통계 보니까 6,008만 원 주더라고요. 연대 3,994만 원, 고대 3,200, 성대 3,017. 이거 다 아는 순위죠? 교육부가 지원하는 그 지급의 액이에요. 한 명 1인당 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서열이라는 게 다 뭐냐? 교육부의 투자금에 가까워요. 그래서 서울대가 한 6천 줄 때 저 지방에 있는 국립대라고 하는데 옛날엔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 명성 없는 전남대 2,400, 충북대 2,300, 부산대 2,300, 거의 서울대 3분의 1급 주죠. 그리고서 지역 인재 양성해라, 지역 균형 발전 이룩해라. 쉽지 않죠.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지금 현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통화령 제정하고 이자율 계산하는 분인데 왜 교육에 대해서 이분이 나서냐? 교육부 장관 아닌데 이분이 아무리 국가 균형 발전을 만들려고 해도 입시가 변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대전에 충남대가 있어요. 충남대가 계속해서 그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돈 좀 있고 공부 좀 아이가 해요. 그럼 짐 싸들고 어디 가야 되죠? 서울 와야죠. 대치동 와야죠. 그럼 뭐가 무너져요? 대전의 학군이 무너지죠. 학군이 무너지면 부동산이 상권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서울하고 수도권에 2,500만 살지만 지방에 2,500만 살죠. 이거 골드만삭스 얘기입니다. 다 금융하시는 분들이니까. 절반의 모기지가 만약에 부동산이 하락해서 모기지가 문제가 생기면 금융부실 나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경고한 거예요. 국토 균형 발전은 정책 과제로 넣어야 된다. 당신네 나라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방대 홀대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인서울 머리 싸매 들고 들어가게끔 만드는 이 구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그러면 대학들은 다 저렇게 교육부가 투자 정확히 하니까 다 좋은가? 실제 뜯어보면 홍대, 국민대, 이대 1,700, 1,500 선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너무 줄 세우기만 하다가 인서울만 치열하게 경쟁시켰는데 그 학교에 있는 데는 또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은 엄청난 변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면. 그리고 돈만 많이 주면 그 대학이 좋아지냐?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선례가 하나 있어요. 한 역사가 30년밖에 안 돼 있는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포항공대는 1년에 1억 2천 투자합니다. 카이스트는 8천 정도 투자하고요. 그런데 30년 만에 명문대학이 되죠. 재정 투입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질을 따지기 전에 재정 투입을 해서 교육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대학의 개선을 해가야 된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이제 오늘 한 6천만 원 주니까 서울대는 잘 가르칠까요? 서울대 엘리트지. 다 엘리트 키우는 거잖아요. 서울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학점을 정말 잘 받는 애들. 서울대에서 A+만 많은 아이들. 그러니까 서울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 걔네들은 A+를 어떻게 맞는지. EBS 다큐멘터리입니다. 이혜정 소장은 서울대 우등생의 공부 비법을 밝히기 위한 이 연구를 베스트 런너 프로젝트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000명 넘는 학생들이 응답을 해줬어요. 총 1,213명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들의 공부 패턴과 학점을 비교하면 서울대에서 A+ 맞는 비법이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걸 나눠서 배포를 하는 게 맞나라는 것에 의문이 들어서 배포가 안 됐어요. 배포를 서울대 못했어요. A+의 비밀을 연구하고도 배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범위는 A+ 학점을 받는 확실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하루 종일 계속 치고 있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냥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거는 거의 다 받아주는 수준으로 하거든요. 심지어 교수님의 강의 전체를 녹음하기도 합니다. 학점을 잘 받으려면 앵무새가 돼야죠. 이 아이 얘기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별로 의무를 갖지 않으면 돼요. 그냥 알려주신 거 받아 적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으로 이렇게 속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농담하셨던 거, 이 부분에서 어떤 맥락에서 던지셨다까지 일단 적고, 너무 많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그것도 말을 문장의 형태로 적어야 돼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저 밑에 제주대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저 충북대에서 강의하지만 애들 딱 제가 강의 들어가면 다 볼펜 들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있어요. 볼펜 놓고 노트 치워라. 그냥 강의를 들어라. 받아 적으면 안 돼요. 받아 적는 건 공부가 안 돼요. 미시건 대학 한번 볼게요.
강의 내용을 잘 외워야 A+를 받는 것은 한국만의 일일까요? 이혜정 소장은 때마침 미국 미시간 대학의 백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미시간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를 8명이나 배출한 명문 국립대학입니다. 이 소장은 서울대에서 했던 연구를 미시간대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랬어요. 어차피 미국에서도 계속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길러야 된다. 너무 애들을 지식의 습득만으로 매몰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나 연구나 이런 것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도 약간 패턴은 비슷하겠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혜정 소장은 미시간대 학생 8천여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총 일입니다. 큰 충격이었죠.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거든요. 이 시간에 I would be 6 sentences behind and I would miss out on something entirely. I find it's best to not write word for word a transcription of what the professor says, because that's really just going through the lecture one more time. I realized that taking notes word for word is something that just kind of turns my opinions about watch the presentation. I'll like write down things that I think were interesting or like things that will. 안 적어요. 네, 적을 일이 있습니까? 자, 근데 우리 제조업 국가였으니까 이 정도 교육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뭐 세계 무역지수 10대 국가 만들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런데 자, 문제가 없으면 저도 이 강단에 안 올라왔을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저는 교육이 이걸 한 50% 정도 지분이 있다고 보는데 10대, 20대, 30대의 주요 사망 원인이 사고가 아니고 암이 아니에요. 자살입니다. 자살인데 압도적 자살이에요, 우리가. OECD 평균이 22명이에요. 지금 37명 정도, 27명 정도, 11명인데 우리 27명 찍고 있습니다. 안 낮춰? 0.7명, 지금 서울은 0.55예요. 그러면, 근데 높은 데가 어디냐면, 그거 보면 바로 출산율이 왜 문제인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출산율 높은 도시가 하나 있어요. 세종시. 세종시 왜 높을까요? 살만해요. 네, 둘이 맞벌이 해서 공무원이시고 집값도 만만하잖아요. 서울보다. 낮는 거예요. 들씨. 0.98입니다. 0.92이래요. 서울이 0.55예요. 결론은 다 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안 낳고 안 사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대치동 가서 지금 저는 초등 의대반에 놀랬는데 유치반이 있어요. 네, 이거 다 다큐멘터리 나온 겁니다. 우리 뭐 하는 걸까요? 그 2021년도에 미국의 3대 리서치 기관인 퓨어 리서치에서 선진국 17개 국가에 19,000명한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 국가가 쭉 설문을 해줬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주요 국가들. 1번이 가족이죠. 그런데 동양에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Material Well-being이라고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 돈 좋아하는 건 다 알죠. 돈,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뭐, 솔직하니까. 3번 정도의 가족이 있어요, 우리는. 설문조사에. 이 설문조사 굉장히 유명하고 기사들이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돈 좋아한다는 기사 많이 썼는데, 이 설문조사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교육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뭐가 있냐? 모든 국가가 2번, 3번, 4번째 occupation, 직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직업이 없어요. 어떤 항목에도 없습니다. 직업이라는 게. 직업 왜 없을까요? 우리 직업 왜 없을까요? 제가 대학교 가서 서울 소재에 있는 어느 대, 뭐 연대를 가든 서울대 가든 저 다 알 수 있어요. 네가 왜 이 대학을 왔고 이 학과 왔는지 알고 있어요. 수능 점수 맞췄고요. 취업 잘 된다고 해서 이 학과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디 있죠? 우리 애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아까 개성원의 이름이 밖으로 잠재로 끌어낸다는 건데 그러지 않잖아요, 교육이. 그러면 우리 직업은 뭐예요? 아침 9시부터 6시에 근무할 때 내가 오늘 진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오늘 가서 일을 해야지 뭐 이러나요? 돈 벌러 가죠. 오로지 돈 버는 수단이 직업이라는 거예요. 어떤 보람도 못 느끼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더더욱 심해집니다. 더더욱 심해져요. 그런데 뭐 에빌 토플러 아까 우리 이승숙 리더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 학생들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을 15시간씩이나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제죠. 그럼 교육이 뭘까? 중간 결론 내드릴게요. 교육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교육은 뭘까요? 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발견인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1단계는 생리적 욕구, 먹어야죠. 배고프니까. 두 번째, 비나 추위나 더위로부터 피해야죠. 집이 안전을 받고 싶죠. 세 번째, 가족이나 어디 사회에 소속되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예요. 네 번째, 다 세 개가 확보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 타이틀 달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명예 쌓고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본능이에요. 욕구고 기본 욕구인데 1번부터 4번까지 만들어냈는데 교육에 혁혁한 공을 해요. 4번까지. 근데 5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통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매일 공허하게 울려요. 교수들이나 여러 교육자들이 늘 하는 얘기인데 정말 공허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교육은 자아 실현하는 거다. 자아 실현을 정확히 설명하는 분을 뵌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그러면 영어로 정말 쉬워요. 영어로 actualization인데 활성화라는 뜻인데 셀프 활성화예요. 자기 활성화라는 뜻입니다. 자아 실현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아 실현이 잘 된 사람 누구냐? 김연아, 손흥민. 자아 실현 잘 된 거예요. 자기 잠재를 끌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욕구 4번까지 끝낸 다음에 5번의 자아 실현이 결국에는 행복의 핵심이고 교육의 핵심인데 자아 실현은 뭐냐? 자기 활성화라는 거예요. 자기 활성화. 자기 활성화가 뭐냐? 이집트 신화에 나와요. 3000년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에 들어서 고고학자들이 상형 문자를 뚫었어요. 풀이를 해서 몇 년 만에 풀었더니 이런 일화가 나온 거예요. 이야기가. 마하트라는 여신이고요. 죽은 자입니다. 이런 신화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죽은 자가 마하트 앞에 가서 죽으면 마하트 앞에 가요. 그럼 마하트가 두 가지 물어봅니다. 너는 마하트를 알았느냐? 그리고 마하트대로 살았느냐? 두 가지 물어보는데 마하트를 알았고 마하트대로 살았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한쪽 저울에 달고 내 타조기토를 걸겠다. 네 심장이 더 무거우면 너는 하늘의 별이 되고 네가 만약 이 심장이 가볍다면 죽지도 못한다. 이 신화예요. 무슨 뜻일까요? 마하트가 뭐냐? 소명이에요. 3000년 전에 이집트인들도 아는 거예요. 피라미드에 써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소명이 있는 거다. 이거 종교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도 소명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 소명의식을 갖고 자기가 그 재능 발전을 시켜서 최고의 위치까지 한 다음에 그 이웃을 도와준다. 그게 자아 실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이건 제가 고민 많이 해봤어요. 맨날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덕담해 주신다고 자아 실현해라. 근데 자아 실현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아 실현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 자아 실현은 사실은 아르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인데 그 개념에서 차용해 온 거예요, 제가. 근데 자아 실현은 자기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게 자아 실현이고 교육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도 그랬고요. 공자 선생님 중용에 나옵니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하늘로부터 받은 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돌을 닦아서 열심히 닦아서 최고의 반열에 올리는 게 그게 군자가 되는 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게 교육이라는 건 자기 활성화다. 자기 잠재력을 끌고 나가는 거다. 요걸 교육의 궁극의 목표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오질 못해서 참 답답한데 제가 좀 큰일 났다고 지금 생각하는 이유는 이 AI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네. 지금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여러 가지 그 툴들을 안 쓰시는 분들은 없죠. 챗GPT, 지금 AI를 가장 부흥시켰던 챗GPT는 생일이 있어요. 2022년 11월 30일이 생일입니다. 그날 챗GPT 3.5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3.5 전 버전은 대화가 안 됐어요. 우리 그 애플폰 많이 쓰시지만 애플폰 쉬리 부르면 이상한 대답 많이 할 때가 그때고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 3.5가 드디어 인간의 언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토론토 대학교 교수인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인 제프리 힌튼 교수가 무려 5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게 인공지능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이 안 나와요. 지금 우리나 뭐 동양아시아에서. 그래서 이분이 여러 제낀 거고 AI의 대부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노벨상 받으셨어요. 네. 인공지능의 여러 어떻게 해서 인공지능의 답변이 나온지는 결과치가 나온지에 대한 도식화된 건데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공지능은 이 4가지 사이클로 돌아가는 건데요. 첫 번째 알고리즘은 제프리 힌튼 교수가 만들고요. 이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얹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다 주고 계시죠, 미국에.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이런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의 데이터 다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글로 조금 네이버나 카카오톡이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다 데이터 독점하고 있어요. 데이터 독점만 하면 끝이 아니죠. 가공시켜야죠. 엔비디아가 가공하고 있죠. 네. 뭐 계속 지금 주식을 이제 금융 파트를 하신 분들이니까 다 정보점 찍고 있습니다. 예, 난리가 났어요. 어디가 근데 뭐 버블이다 뭐다 얘기 많은데 알 수는 없어요. 저는 이거는 산업혁명 그 몇백 배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지금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일본도 중국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까지는 미국의 패권에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자본까지. 우리 애들은 여기 살 거예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사이버 캡이라고 해서 무인 자동차죠. 잠깐 볼까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하고요. 내년 2026년도에는 미국인 절반이 사이버 캡을 경험해 볼 거라 예상되고 있고요. 실제 구현이 됐어요. 자율주행은 구현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레이더를 달고 있는 센서 진영은 좀 어려워요. 비전 센싱 갖고 있는 인공지능파만 테슬라가 유명한데 유일한데 거의 테슬라만 이룩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구글의 아이패드에 챗GPT 넣고 자기 아이를 가리키는 온라인 아카데믹한 대표예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영상인데 지금 교육은 많이 무너질 겁니다. 일반 기성세대들은. 미국은 거의 쏟아붓고 있죠. 지금 120조 아니죠. 거의 1000조 정도로 막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쏟아볼 자금도 없고요. 미국에 지금 이 근간이 기술되고 있는 곳들은 근간이 어디 있냐? 대학이에요. 하버드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번 붙었죠? 근데 왜 하버드가 그렇게 붙을 수 있냐? 하버드 적립금 한번 볼게요. 49빌리언인데 70조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예, 텍사스 시스템 UT는 한 60조, 예일이 한 55조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국가급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금의 경쟁이 안 돼요. 기술, 인력, 자금 지금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걸 살죠.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쓰고 계시고 사무실 들어가시면 윈도우 돌리실 거고 지금 핸드폰은 안드로이드 쓰시니까 삼성폰 아니에요. 다 안드로이드 폰이고 애플 거 쓰고 있죠. 둘 중에 하나 쓰실 겁니다. 왜 우리 약속했나요? 다른 폰이 왜 없을까요? 자동차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왜 IT 쪽은 그렇지 않을까요? IT는 독점입니다. 네이버 말고 다른 거 쓰시나요? 카톡 말고 다른 거 쓰실까요? 유튜브 말고 다른 거 쓰실까요? 플랫폼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러면 2025년 현재 미국에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7개 빅테크는 지금 현재 어떨까요?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합니다. 더 여러분들의 폰에, 여러분들의 생활에 더 들어갈 겁니다. 무섭죠? 근데 미국은 요거는 지금 교보생명에만 제가 넣는데요. 교육 강의에는 잘 안 넣는데요. 이건 역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내용이라 미국이
지금 금융도 바꾸고 있죠. 첫 번째 브렌트 우드 체제를 통해서 기축통화 만들어서 금을 밑에다 깔고 달러를 전 세계에 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약속되어 있는 것 같이 달러가 다 기축통화야. 이유가 이겁니다. 브렌트 우드 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브렌튼 우드에 모이라고 해서 34개국 재무장관 모여서 합의 본 거예요. 금으로 하자. 근데 베트남 전쟁을 한번 60년대 치른 다음에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갑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키신저라는 재무장관이. 그리고 얘기를 해요. 니네 안전을 지켜줄 테니까 모든 결제는 달러로 해. 닉슨이 그 달러를 버린 거죠. 근본위 화폐제 그때 없어져요. 그래서 페트로달러 5.1달러죠. 5.1달러로 돌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로 또 왔어요. 지금 국채를, 미국 국채를 중국도 안 사고 여러 국가들이 잘 안 사요. 우리나라도 저항 많이 하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법안 다 통과됐고요. 밑에다 까는 거는 비트코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인류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조건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뭐 지금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지금 미국이 테크와 금융은 미국은 굉장히 정확해요. 스탠스가. 그러니까 금융 쪽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금융 쪽은 좀 더 파셨으면 좋겠어요.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여러 그 코인들이 있죠. 근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강의는 교육에 대한 얘기인데 금융에 관련된 부분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보인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대안이 뭘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1958년도 신영호 회장님은 장상기술이 다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90불 GDP밖에 안 되는 국가에 교육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대안을 내신 거죠. 어렵지만 그 실제 일화를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가서 하셨대요. 담배 끊고 돈 모아서 애들 대학 보내라. 그래야 미래가 열린다. 그러면 저는 23년 동안 유학원만 한 사람인데 난 뭐 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인데. 이제 다 본 거 아니에요, 저는? 기술 분야, 역사 분야, 인문학적 분야 다 본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였어요.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을 8천만 원 1억 들어요. 지금 달러가 굉장히 높아서 2천만 원 안쪽으로 만들자.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학재단이에요. ASSE라고 하는 아메리칸 스캔디네이비안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라고 하는 스튜던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한 3만 명 정도가 1년에 교류합니다. 그걸 한국 그 대표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이런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몇몇 못 줘요.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이었고요. 여러 이런 대학들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유수의 대학들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대학 아까 현실 보셨지만 저 정도 비용이면 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 대학들이 있고요.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뒤엔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이 한 2분? 5분요? 네. 아까 그림으로 시작했는데 그림으로 끝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가시면 다 뭐 하실까요? 대부분 우리 학생들 다 셀카 찍고 그냥 옵니다. 그림 안 봐요. 왜 우리 그림 볼 수 있는 식견이 없을까요? 교육에. 그쵸? 그림은 볼 줄 알아야죠. 이게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밀밭이라는 그림이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고요. 한 2-3천억 정도 할 거예요. 지금 호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월드 체인징 트리 오브 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의 세상을 바꾼 나무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그림 하나에 세상을 바꿨다니 무슨 뜻일까요? 인류사에서 인류가 인문학적으로 두 번 변해요. 르네상스랑 인상파. 르네상스는 뭐 넘어가고 인상파는 도대체 뭘까? 고흐는 유명한데 인상파는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인상파는 당시에 화가들이 절체절명식이었어요. 왜냐? 1810년부터 1850년까지 카메라가 발견됩니다. 카메라가 발견되면 왜 화가들이 당시에 화가들 돈을 어떻게 벌었냐?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 초상화 그려주고 유화로 2년 정도 그려주고 돈 받고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카메라는 몇 초 만에 찍어내요? 더 정밀할 수 있을까요? 화가는 붓을 꺾어야 돼요. 그때
인상파는 뭘 그렸냐? 대단한 거죠. 왜 사물을 그려? 마음을 그려야지. 인상받은 대로 그려. 그래서 임프레셔니스트예요. 인상주의자들. 그래서 그림을 마지막으로 넣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림 볼 수 있는 애들을 만들지 못하고 지적인 높이가 있는 애들을 만들지 못하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AI는 지능이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도 지능이 높은 거예요. 우리 교육 지금 열심히 받은 애들은 지능이 높아요. 그럼 지능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한번 볼까요? 제 지능적이야. 제 지능범이야. 지능이라는 건 좋게는 안 써요. 양면에 있는데 제 지성적이야. 쟨 지적이야. 이 말은 듣기 좋죠. 지적과 지성과 지능은 뭐가 틀리냐? 지능은 머리 쓰는 IQ 속도고요. 지성은 그 사람이 배운 지혜를 갖고 다음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능보다는 지성이 있는 애를 키워야 돼요. AI 시대는 지능은 AI랑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은 어디부터 뜯어고쳐야 될지 감이 안 오고요. 제 입장에선. 근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너무 힘들게 유학 보내시는 거는 전 반대를 해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유학 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유학을 되도록이면 북미 쪽으로 보내셔라.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쪽도 제가 다 하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걸 다 통섭을 해야 돼요. 다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 캐나다 쪽이 앞으로도 중심일 거고 우리 세대는 벗어날 수가 없을 거다. 네, 긴 시간 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원장님 통해서 아이를 지금 유학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 이신수 부장도 새 아이들 다 보냈고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큰 금액이 아닌 정말 가벼운 금액에 저희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또 그런 걸 알고 계신 분을 제가 오늘 초대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 잘 키우려고 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주변의 고객님들도 우리가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다, 그쵸? 다 주변에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유학 관련해서 전문 교수님을 알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마 고객님들께 연결해드려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VIP 고객님도 연결해드려서 내년 2월에 유학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밤에 정말 잠이 안 오는데 너무 기뻐서 자기 유학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 금액에 보낼 수 있다는,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을 활용을 해요. 저희 고객님들, 저희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 창립자님의 마음처럼 아이들 모두가 잘 되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요.